한 것, 그리고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대중들의 뇌리에 박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소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진행됐는데요. 판소리 대중화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이자람은 독일의 극작가 브레이트 원곡의 사창가로 해외에서 큰 호평을 받았고요. 젊은 소리꾼인 김봉현과 이상화가 만든 코믹 판소리 바투는 국악공연 최초로 코믹 범죄물에 도전해서 올 4월에 큰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판소리 자체의 장르뿐만 아니라 타 장르와의 결합도 굉장히 활발해져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연 예술 중에 가장 상업적이라고 생각하는 뮤지컬과의 결합도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판소리를 주요 매체로 삼았던 뮤지컬 서편제는 초연 당시 더 뮤지컬 어워드 최우수 작품상, 여우주연상, 여우신인상을 비롯해서 6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고요. 올해 재연에서는 티켓 오픈 당일에 해외 대형 라이센스 작품들을 제치고 예매순위 1위를 차지하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자람의 억척가인데요. 이자람의 억척가는 사천가에 이은 이자람의 두 번째 창작 판소리로 서양 문학인 브레이트의 희곡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을 중국 삼국시대 배경의 한국 여인의 이야기로 각색한 창작 판소리입니다. 판소리 5마당의 기존의 어렵고 복잡한 한자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현대적 감각의 언어로 이야기를 풀어내며 음악적 측면에 있어서도 아프리카 전통 악기를 사용하는 등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적 정서와 기존 판소리 5마당에서의 좋은 장점을 잘 차용해와서 굉장히 좋은 예시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억척가를 중심으로 이 억척가가 좋은 사례로 보여질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 경제적 기대 가치, 예술 자체의 가치 고양이라는 3가지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인데요. 억척가는 판소리와 대중 사이에 있었던 높은 벽을 허무는 물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어려운 고어와 한자어로 가득한 8시간의 긴 공연 시간이 더 두려웠던 관객에게 2시간 20분이라는 비교적 짧은 러닝타임과 쉽고 익숙한 현대어의 사용은 판소리 관람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판소리를 볼 수 있겠다, 내가 시도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측면만의 개선으로는 화려한 서양 공연에 익숙해진 관객들을 불러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야금으로 연주된 사계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가야금으로 연주된 캐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굉장히 몇 해 전부터 이렇게 국악 악기로 서양의 유명한 클래식을 변형해서 연주하는 것이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랬을 때 익숙하지만 절대 함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2가지 이질적인 것의 조합에 관객들은 굉장히 큰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퓨전 국악에 대한 관심은 단지 그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국악의 재조명 그리고 국악에 대한 대중의 관심으로 다시 이어졌는데요. 억척가의 경우도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여드린 영상에서 이자람 씨가 스칼렛, 줄리엣, 스테파니, 산다라 하고 영어 이름을 말하는 걸 보셨을 건데요. 거기서 보시면 우리 발악으로 분명히 한자어나 우리의 오래된 언어를 얘기할 것 같았는데 영어 이름이 나왔을 때 그 매체와 전달된 내용에 있어서의 이질적인 조합이 관객들이 신선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또한 억척어멈의 달구지에는 화살촉, 장화, 투구, 손전등, 술병, 농어책, 이어폰, 아이폰까지 있을 건 있고 없을 건 다 없구나 라는 이자람 씨의 안일이가 나오면 관객들은 그것을 단지 신선함만 느끼는 게 아니라 판소리가 옛날 얘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랑 동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동시대의 예술을 말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억척가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도 굉장히 매진 행렬을 이어가면서 큰 가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해외 시장 진출의 가능성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 기대 가능성을 높여주는 주역이 바로 이자람 씨인데요. 이자람 씨는 작품에서 대본, 작창, 연기, 음악 감독의 1인 사역을 하고 있고 연기도 혼자서 15배역 이상을 소화하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자람 씨는 5살에 내 이름은 예술이로 데뷔를 해서 하신 창작 판소리 개발가고 인디밴드 아마도 이자람 밴드나 뮤지컬 서편제의 주연으로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 매체에서는 이자람 씨를 일컬어서 판소리도 폭발적 재미를 안길 수 있는 장르라는 사실을 대중에게 입증시킨 장본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자람 씨의 대표적인 전작이었던 사천가의 경우 억척가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극작가 브레이트의 사천의 선인을 원작으로 한 창작 판소리인데 이 사천의 선인이 이전에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에 진출하는 등 유럽에서 큰 호평을 받았고 2010년에는 이자람 씨가 이 작품으로 폴란드 콘탁 국제연극제에서 최고 여배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대에 힘입어서 11월에 이미 억척가가 파리 민중극장과 루마니아 클루시 헝가리안 시어터 페스티벌에서 초청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난타 이후에 보기 드물었던 공연예술에서의 해외 진출이 최근 들어서 늑대의 유혹처럼 기획 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작품이나 뮤지컬 빨레, 쓰리미의 일본 공연과 같이 다시 해외 진출의 사례가 물꼬가 트이는 걸로 보았을 때 이 억척가는 드라마와 K-팝의 한류 바람을 이어 판소리 및 공연 예술을 중심으로 한 제3회 한류에 대한 기대를 머금게 합니다. 아무리 일반 대중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할지라도 예술 자체로서의 퇴보가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융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시 말하면 그 예술 자체의 에센스가 프로젝트되지 못했다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억척가는 판소리라는 예술 장르 자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판소리는 19세기 중반 신재료에 의해 정리된 이래 오랫동안 판소리 5마당이라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판소리라고 하면 생각하시는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수군가, 적벽가의 고전의 레파토리만 답습해왔습니다. 이렇게 고전의 레파토리만 답습해온다면 그것은 고인물이고 명맥은 이어가지만 더 이상의 발전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술은 현실 재현의 욕구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반영해야 더 발전이 있을 수 있고 예술가뿐만 아니라 관객도 그 속에 반영된 현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판소리도 현대에 맞춰서 고전의 레파토리가 아닌 새로운 레파토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억척가는 2가지 측면에서 기존 판소리에서 발전된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소재와 플롯 측면에 있어서 기존의 5가지 판소리 5마당은 전래동화의 플롯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재를 따온 것인데 반해서 억척가는 브레이트의 희곡이라는 서양 문학을 새로 가져와서 신선함을 주었습니다. 또한 음악이 혹시 아까 영상에서 보셨을 텐데 고수가 단독으로 반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드럼과 전자기타 같은 서양의 악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젬베와 준준과 같은 아프리카 타악기까지 편성을 해서 기존에 단순했던 북반주에 비해서 파격적이고 더 화려한 편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렇게 서양의 예술을 함께 차용해서 융합하면서도 억척가가 판소리의 기본 혼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판소리의 장점을 차용함과 동시에 플롯을 한국의 정서에 맞게 각색함으로써 그리고 이제 브레이트의 이 원작 희곡이 가지고 이것을 들여왔을 때 앞서 보셨겠지만 이 여인이 이름이 3번 변하면서 지나오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이 여인의 기본 정서가 한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가지고 있을 때 한국 예술에 가장 많이 보여지고 있고 판소리에서도 제일 많이 다뤄진다고 볼 수 있는 한을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고유의 판소리의 혼을 잃지 않았고요. 그래서 혹시 일본 드라마 오센이라는 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시면 에피소드 중에 집을 고치는 장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을 고칠 때 그 집을 만든 사람이 그 집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고칠 때 절대로 그 집에 다 부수고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그 나무에 썼던 같은 나무, 같은 집, 그렇게 같이 오래된 걸 섞어서 만들었던 사람이 책임지고 그것을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혀줍니다. 완전히 부수는 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로 집이나 건물을 수리할 때 그런 식으로 보존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융합예술에 있어서 지향해야 될 방향이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